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의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예전에 저는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마당 앞 논두렁 사이로 안개가 자주 껴 새벽이면 고요하고 몽환적인 풍경이 자아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계시던 저희 조부모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사이가 좋은 노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항상 할머니가 하는 말에 조용히 웃어주셨고, 할머니 역시 아침 저녁으로 밭일에 나가시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보리차와 손수 만든 도시락을 챙겨주며 정을 나누셨습니다. 밭일을 하러 갈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같은 호미를 들고 같은 이랑을 고르며 해가 질 때까지 같은 그림자로 밭을 일구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고삿길 따라 돌아오던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밥을 짓고 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앉아 된장국에 갓 지은 밥을 함께 나눠 드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분의 모습은 마을에서도 늘 부러운 시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시간이 몇 해 흐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히 불고 밤하늘에는 별빛 하나 없이 캄캄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루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구르며 점점 집 안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쥐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 주변을 돌며 이따금 쿵 소리를 내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와 함께 찬 기운이 뒷덜미를 타고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겁에 질린 채 창밖을 내다보셨고, 그 순간 낯설고 기묘한 형체가 집 앞을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다만 연기처럼 희끄무레한 그 형상은 희미한 달빛에 비친 채 둥그런 머리로 이리저리 구르며 밭과 마당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 귀신이었습니다. 달걀 귀신은 밤마다 나타나서는 밭을 밟고 작물을 짓밟고 장독을 흔들고는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엌 안까지 들어와 곡물 항아리, 된장 단지를 엉망으로 만들며 할머니가 아끼던 옹기도 깨뜨렸습니다. 심한 날엔 새벽까지 떼구르르 떼구르르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걸 느꼈고, 아이들은 밤마다 그 집 앞을 지날 때 괜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무지 참을 수 없게 된 할머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뱀이면 뱀, 두꺼비면 두꺼비, 바늘이고 가시고 다 꺼내야 쓰겄어.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옛 상자에서 온갖 짐승 형상을 한 부적과 잡귀를 쫓는다는 바늘, 그리고 엉덩이를 찌르는 방석까지 모두 꺼내 놓으셨습니다. 작은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위에 손수 만든 가시 방석을 올려두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마루의 자리를 잡고 귀신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음 날 밤, 달빛이 흐릿한 그 밤, 익숙한 그 소리와 함께 달걀 귀신이 또다시 밭 너머에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집 뒤편 식량창고 앞까지 다가오더니 문을 똑똑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량통 뚜껑을 들추자 그 안에서 두꺼비 몇 마리가 튀어나와 깡충깡충 달걀 귀신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닥에는 가시와 바늘, 뱀 인형이 잔뜩 깔려 있었고, 달걀 귀신은 그 위로 몸을 굴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괴성은 산 너머까지 울려 퍼졌고, 달걀 귀신은 구르며 마당을 빠져나가 밭을 한 바퀴 돌더니 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달걀 귀신이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마을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시 그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봄에는 밭을 일구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 들으며 다정하게 마당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눠 드셨습니다. 밤에는 마루에 나란히 누워 별을 보며 아따, 요즘은 귀신도 뭣도 없고 좋네잉 하며 웃음을 주고받는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달빛 속에서. 족자에 그려진 동양화처럼 다른 밤하늘에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은은한 남풍이 불어와 골목골목에 꽃향기를 퍼뜨리고 있었고,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유난히도 가벼운 기분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같은 밤이라면 누구라도 산책을 즐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나는 오타큐선의 T역에서 내려 평소처럼 택시를 타지 않고 사택까지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도 앞으로 고작 두세 번이면 끝입니다. 모레면 나고야 본사로 복귀하게 되고 그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거든요. 본사에서는 나를 영업과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고 이제 홀로 지낸 이 1년도 끝이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외로웠던 1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만한 보람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간부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보입니다. 전도양양이란 말, 딱 지금을 위한 말일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얼굴로 밤길을 혼자 걷는 남자. 그러나 속은 행복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삿짐은 아직 다 싸지 못했습니다. 인수인계며 송별회며 이것저것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매일 밤 도둑처럼 조금씩 짐을 챙겨두는 게 전부였죠. 오늘 밤에도 집에 가서 조금 써둬야 합니다. 가방 안에는 슈퍼에서 산 로프도 들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싸두기만 해도 이삿짐 센터에서 알아서 잘 챙겨줄 겁니다. 어차피 혼자 살림이니 대단한 물건도 없고요. 티역에서 내린 전철 승객들은 각자 자기가 익숙한 골목으로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그들은 밤속으로 흘러들어갔죠. 젊은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골목을 돌아 들어가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 자신이 의심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점심을 평소보다 늦게 먹고 난 후 나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술 기운도 채 까시지 않았고 감기 기운도 있어 바람을 좀 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곧 떠날 곳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려는 조금은 감상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가던 나는 그곳에 멍하니 서 있는 다나카 스미코를 발견했습니다. 사내 교환원이자 이전 운동회에서는 나와 함께 2인 삼각으로 뛰었던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한쪽 볼을 실룩이며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어 귀여운 미소였습니다. 휴식 시간인가? 예. 나는 그녀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축하해. 결혼한다며? 예. 과장님도 이번에 승진되어 본사로 돌아가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아니, 승진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그냥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지. 정말 부러워요. 부러움은 내가 받아야지.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예, 거의 다 되었어요. 그녀는 살짝 부끄러워하는 듯 양볼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스미코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성이었습니다. 성격도 밝고 외모도 수려했습니다. 사내에서도 그녀를 짝사랑한 남자 사원들이 꽤 있었죠. 결혼 상대는 엠무역 회사에 다니는 엘리트라고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연이었습니다. 도쿄 사람이라며? 예. 엠무역 회사 다니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근무하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녀가 바라보던 방향에는 바로 엠무역 회사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사실 내가 본 그녀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짓눌린 듯한 침울함이 느껴졌죠. 과장님도 참. 그녀는 말끝을 흐렸고 그 얼굴에는 잠시 불안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이 왜 이토록 어두운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무슨 일 있어?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무슨 생각? 며칠 전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자살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살균. 네. 자살이 일종의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감염되면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어진다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진지한 얼굴이었는데도 그 말을 믿기엔 너무 황당했죠. 정말이에요. 별것 아닌 이유로 죽는 사람들 다 그런 병에 걸린 거래요. 그래서 감염되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어느 날 문득 뛰어내리고 싶어질 수도 있다네요.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스미코 감염된 거 아니지? 그게 자각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마. 결혼도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예,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과분할 정도로.
그럼에도 그녀는 뭔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어딘가를 떠도는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가져. 그리고 이런 위험한 옥상에 있지 말고 내려가자.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지하 찻집에서 커피를 마신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겨우 30분 후 나는 다나카 스미코가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사무실 전체에 바람처럼 퍼졌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도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나는 경찰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스미코가 했던 자살균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녀는 마지막 순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이상한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도 이 동네의 마지막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택입니다. 다음 골목만 돌면 소나무가 보이죠. 그것이 내가 사는 동네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달은 또렷하고 그림자도 또렷합니다. 나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소나무가 보입니다. 달빛에 젖은 가지는 너무나 아름다워 환영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을 스치는 이상한 기운. 냉랭하고 축축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남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가방 속의 로프를 떠올렸습니다. 그 로프가 왜 오늘따라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소나무 아래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림처럼 조용한 달밤, 인기척 하나 없는 골목. 그때 그 나무에 누군가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밤. 목으로. 세 번째 이야기, 실종 사건의 진상.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1년 아니,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 같다. 햇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이곳.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었다. 무엇 하나 씹을 수 없었고 목을 적실 한 방울조차 없었다. 처음엔 허기가 찾아왔고 그 다음엔 갈증이 그 뒤로는 아무런 감각조차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몸은 점차 마르고 살은뼈를 드러내며 쪼그라들었고 기운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나를 떠난 듯했다. 눈을 감으면 짧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잠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싶을 정도로 나는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있지도 않은 상태로 그저 거기 있었을 뿐이다. 왜 나는 이곳에 갇히게 되었을까? 움직이지 않는 몸은 더는 내 것이 아니었고 오직 내만이 명확하게 작동하며 나를 끝도 없이 자책하게 만들었다. 그날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사건에 발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정 일을 포기했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쉼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나는 이제야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사람만 나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좋은 일만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아니,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끼. 오랜만에 들려오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나의 눈앞 정면에 있던 문이 아주 느리게 열리고 있었다. 어둠 뒤편에서 두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복장을 보아하니 경찰이나 수사관처럼 보였다. 그들을 본 순간 몇 년 만에 맞이하는 빛이라는 존재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렸다. 빛은 따뜻하고도 날카로웠다. 기쁨이 차올랐다. 드디어 이곳에서 나가는 것인가? 이제 끝나는 것인가?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고통은 끝나는 것인가?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목이 말라서일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일까? 아니,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시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소리 대신 마음속에서만 되뇌었다. 고맙다고,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나를 내려다보며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몇 년 동안 이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인가? 그래. 내가 범인을 잡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 철문이 완전히 열리며 방 안으로 더 많은 빛이 들어왔다. 이거 완전히 썩어서 말라 비틀어졌구만. 식량이 없었으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게.
살아서 착하게 살면 될 것을 결국 보복을 당한 거군. 자네, 죽은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이 없군. 이미 죽은 사람이야. 생각이나 하겠나. 어쨌든 빨리 이 시체나 옮기지.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어렴풋이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아니, 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이제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저 흔적처럼 스며들 뿐이었다. 마음만은 여전히 현실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내 몸을 한낱 물건처럼 다루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질문 하나. 죽음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죽으면 끝나는 걸까?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는 것에 그치는 걸까? 나는 이제야 그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죽음. 그것은 삶의 끝이 아닌 삶이 만든 기억과 감정이 정지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정지가 바로 이 방처럼 아무런 소리도 없이 침묵만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그보다 더 큰 지옥이 또 있을까? 죽음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움, 미련, 후회, 원한이 뒤엉켜 만들어낸 마지막 감정의 덩어리였다. 살아있을 때 그토록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방. 그 방이 지금은 내 영혼의 감옥이 되었고 나는 이대로 잊혀져 갈 뿐이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어깨를 두드린 존재. 고시 공부를 하며 전국의 하숙집과 기숙시설을 떠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안. 그는 오직 시험에만 매달리던 사람이었고 공부를 위해서라면 불편함쯤은 감수할 줄 아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지방 도시 외곽 산 중턱 어귀에 걸린 손글씨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기숙생 모집 문의는 이쪽. 한참을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숙박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 잔디가 우거진 마당, 그리고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중년의 여성. 하숙집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산속에 정말로 숙소가 있네. 시안은 의아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로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줌마는 시안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학생, 지금 빈 방이 둘 있긴 한데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 방은 공용공간 옆이라 소음이 좀 심할 거고 다른 한 방은 보일러가 고장나서 밤엔 좀 추워. 시안은 소음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방으로 할게요. 추운 건 참고 이불을 덮으면 되니까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아줌마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학생 고생할까봐 방세는 조금 깎아줄게. 잘 지내봐. 그 말에 시안은 감사한 마음으로 방의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낡았지만 정돈은 잘 되어 있었고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진짜로 추웠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 밤이 깊어질수록 손끝과 발끝이 시렸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아 교재를 펼쳤습니다. 공부에 몰두하던 시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뻐근해졌고 무심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왼쪽 어깨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명한 손의 감촉. 살짝 무거우면서도 부드러운 따뜻한 손이 천천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놀란 시안은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언제? 고맙습니다. 그는 문득 아까 친절하던 하숙집 아주머니가 방에 들어와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이 무심코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공부에 집중했고 이상하리만큼 어깨의 뻐근함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그는 또다시 책상 앞에 앉아 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다시 어깨의 뻐근함을 느꼈습니다. 어휴, 어깨가 정말 뻐근하네. 그 순간 또다시 그 손길이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안은 되려 익숙해진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는 더없이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신경 써주는 기분. 그토록 외로운 고시생의 삶 속의 아주머니의 손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5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아주머니께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며칠 뒤 시험을 무사히 마친 시아는 작게 포장된 선물을 하나 들고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작은 향수 한 병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안이 아니냐? 시험 잘 봤어? 네, 덕분에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는 향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제까지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방세도 깎아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아줌마는 눈을 크게 뜨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학생, 뭐 이런 걸. 고맙네. 그리고 아주머니, 어깨는 좀 어떠세요? 파스 붙이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응, 파스. 아, 그거 말이요. 그녀는 팔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네가 처음 왔을 때 부엌에서 넘어진 바람에 다친 거요. 팔을 뼈서 한동안 일도 못했지. 그 말을 들은 시아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제 어깨에 안 주물러 주셨어요. 아줌마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여. 팔 아프고 나선 너 방에 간 적도 없어. 그날 이후로 너한테 손댄 적 없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 그럼 그 손길은 누구였을까? 그 추운 방, 그 따뜻한 손, 어깨를 토닥이던 그 존재는 결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계단 위의 여자. 전날 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제 저녁 11시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원 보충 수업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익숙한 아파트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엘리베이터는 12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호출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12층, 11층, 10층, 그리고 곧 6층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6층은 저희 집이 있는 층이었기에 저는 별 의심 없이 누가 내리는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이웃분이 저녁 늦게 내려오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 누가 무언가 사러 내려오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춘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버튼이 안 눌렸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도 해봤지만 분명히 호출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1분 가까이 지나도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6층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스레 등 뒤가 서늘해졌고 저는 무심코 뒤쪽을 힐끔힐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은 보통 늦은 시간이 되면 사람이 드문 편인데 그때 마침 자동문이 슥 열렸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계단 쪽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 엘리베이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고장인가 싶기도 했고 여자분이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 저도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계단을 이용하는 게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복도도 어두컴컴했고 고요한 아파트 내부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계단은 움직이면 센서 등이 켜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한결 덜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간 시점은 그 여자분이 계단으로 올라간 지 20초쯤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 앞서 올라간 게 맞다면 제가 계단을 올라갈 때쯤이면 2층, 3층 혹은 그 이상은 당연히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센서 등은 사람이 움직이면 반응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2층 계단을 지나고 3층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어떤 층에서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올라가는 걸 봤는데 왜 불이 안 켜진 거지? 그 의문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땐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도어락을 열기 위해 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저는 일단 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 문 너머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폰을 켰습니다. 현관문 앞쪽을 비추는 카메라로 바깥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에 불이 갑자기 툭 하고 켜졌습니다. 누군가 인터폰을 보다가 불을 켰을 수도 있는 구조가 아닌데 갑작스러운 불빛은 저를 또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이 그렇게 갑자기 켜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조그만 소리에도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조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2층이나 3층쯤에 젊은 여자분이 사시냐고 여쭈어봤죠.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근방엔 다 노인분들만 사셔. 젊은 사람은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어제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무시하고 계단으로 올라간 여자.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불조차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켜진 그 현관 앞의 불빛. 그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밤늦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늦더라도 혹은 고장이 나더라도 저는 이제 그 계단을 다시 이용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정말 사람이었을지 아직까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분명한 건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6번째 이야기, 고모의 마지막 미소. 내 고모는 성격은 꽤 까칠하셨지만 그와는 다르게 몸이 매우 약하신 분이셨다. 아버지와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서 나에게는 고모라기보다는 할머니 같은 존재로 느껴질 정도였다. 신장이 좋지 않으셔서 일주일에 2번 피를 걸러야 할 만큼 병세가 심각하셨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고모는 엄마를 꼭 챙기며 고기 같은 몸에 좋은 음식을 사주시고 어디든 데리고 다니셨다고 했다. 그런 고모는 우리 가족에겐 큰 고모 또는 큰엄마로 불리기도 했다. 그날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었을 때였다. 당시엔 스타크래프트 치트키에 한창 빠져 혼자 칠 일로 컴퓨터와 전쟁을 벌이며 정신없이 놀고 있었다. 형의 쇼미더머니에는 자비로움이 총장님 곁털에 있는 박테리아 수만큼 우람차다.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잣말을 주절거리며 신이 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여보세요. 아들.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 왜 그래? 또 회사에서 싸운 거야? 밥 안 줘. 장난인 줄 알고 가볍게 넘기려는데 엄마는 다시 말했다. 큰 고모 돌아가셨다. 되도록 검은 옷 입고 빨리 고려병원으로 와라.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다. 고려병원은 우리 집에서 택시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나는 급하게 검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옷을 여미며 뛰쳐나갔다. 초가을의 저녁이었지만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 나왔더니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춥다는 감각보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오한이 몸 안에서 솟구쳤다. 동생은 집에 두고 나 혼자 택시를 탔다. 학생, 2,000원이야. 다 도착했어. 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고려병원 장례식장 입구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러웠다. 계단은 마치 80도 가까운 경사처럼 가팔랐고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땅이 울리는 듯한 현기증이 찾아왔다. 안으로 들어가니 친척 형들은 울고 있었고 꼬마애들은 그 와중에도 자기들끼리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부모님을 찾았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시기 1시간 전이었어. 고모가 갑자기 목욕탕에 가시겠다고 하시더니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평상에 편안히 누우셨대. 그러고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은 민속신앙을 깊이 믿는 집안이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가 시신 가까이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난 무언가에 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고모는 생전과 다름없이 옷을 단정히 입은 채 정말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나는 고모의 손을 꼭 잡고
1시간 정도를 흐느끼며 울었다. 내 생에 그토록 슬프게 운 기억은 없었다. 30분이 지났을까. 고모의 무표정한 얼굴이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띠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미소가 내 마지막 인사를 받아주시는 것 같아 더 슬프게 울었다. 이틀이 지나고 화장의 날이 되었다. 고려병원과는 또 다른 장소에 있는 화장터로 이동했고 고모의 시신은 조용히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화장터 안으로 들여보내졌다. 시신이 완전히 화장되는 데까지 1시간 30분쯤 걸릴 거라 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는 건물 밖에서 혼자 담배를 입에 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인간의 비명이라기엔 너무 낮고 떨리는 마치 가래 끓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더 얇고 더 깊은 울림이었다. 귀에 들리는 소리는 정확히 이렇게 울렸다. 하지마. 탁탁아. 하면 안 되지. 고모야. 나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냥 내가 고모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다. 착각이다. 하지만 귀에는 계속 웽웽거리는 소리만 울려댔다. 고모의 시신은 완전히 타고 뼈가루를 담는 단지에 옮길 시간이 되었다. 작은 단지 안에 고모의 유골을 넣는 것을 도우려 나는 조심히 다가갔다. 그 순간 창문도 없고 밀폐된 공간임이 분명한데도 갑작스럽게 한 줄기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라기보단 누군가 내 옆을 지나쳐간 듯한 기운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항상 내 옆에서 귀신을 자주 봤던 내 동생도 그 순간에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때 나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에 휩싸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감정이고 어디서부터가 다른 기운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나는 그날 3시간 동안이나 소리내어 울었다. 미친 사람처럼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고모, 잘 계시나요? 하늘나라에선 아프지 않으셔야죠. 고모, 그때 차 안에서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그걸 싫다고 했을까요? 아직도 후회돼요. 지난번 산소에 찾아뵈었을 때 제가 먹을 거 싸들고 갔잖아요. 이번 설날에는 꼭 더 맛있는 거 사서 그때 못 드린 아이스크림도 잔뜩 사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러니 그곳에선 꼭 행복하셔야 해요. 고모. 7번째 이야기. 무당동에서 들은 아이의 울음소리. 전주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알 것입니다. 모래내 근처에 무당동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식 행정명은 무당동이 아니지만 그 일대에는 예로부터 무속을 하는 분들이 유독 많아 사람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그리 불렸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런 민속신앙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단순한 취미나 호기심이 아닌 거의 삶의 일부처럼 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민속신앙과 엮어서 해석하셨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점이나 굿을 통해 이유를 찾아내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7살 무렵, 그러니까 한창 여름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무렵 저희 어머니는 평소 성격이 활달하고 강하셨지만 몸이 잔병치레가 많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언제나 단순 몸살이라는 진단뿐이었지만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체격은 건강했습니다. 초등학생임에도 키가 또래보다 크고 튼튼한 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자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놀아도 쉽게 지치지 않았지만 막상 밤이 되면 머리가 아프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엄마를 데리고 모래내 쪽에서 오랫동안 안다며 믿고 계신 용암무당을 만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워낙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결국 따라 나서게 되었고 저 역시 엄마를 졸졸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남동생은 고모네 집에 가 있었고 그 덕분에 그날은 저와 엄마, 할머니 3사람만 무당의 집에 갔습니다. 무당의 집은 특유의 향 냄새가 짙게 감돌고 있었고 입구에는 마른 고사리와 묵은 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웬 낯선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날카로운 고함은 어린 저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몸을 떨었고 엄마는 놀라서 저를 두 팔로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셨고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무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머리 위에 여자 갓난아기가 앉아 있어요. 그 말에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무당은 진심으로 당황한 듯 다시 한번 이 말을 짚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 아줌마, 혹시 애 지우신 적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무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죠. 고만 애 지웠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할머니 역시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무당은 금세 옷을 갈아입고 돌아와 칼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칼은 일반적인 식칼이 아닌 무속에서 쓰는 듯한 예리하고도 긴 칼이었습니다. 무당은 칼끝을 자기 손가락에 대더니 조용히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피 묻은 칼을 들고 제 머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7살의 저는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이 제 머리 위를 스치자 아무런 통증도 없었고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귓가에서 낯선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빠. 처음엔 착각인가 했지만 분명히 제 머리 바로 위에서 들리는 듯한 그 소리는 지금까지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할 것 같은 어린 아기의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당 앞에서 엉엉 울며 외쳤습니다. 제발 내 동생한테 그러지 마요. 내 동생 냅둬요. 본 적도 없고 안아본 적도 없는 1살도 되지 못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제 여동생.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아이가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저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더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를 쫓아내는 대신 작은 제단을 차리고 그 아이를 위한 간단한 넋을 기리는 제례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두통은 점차 줄어들었고 엄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꿈에서 가끔 작은 손을 흔들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 남동생이 자꾸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 나 요즘 이상한 꿈 꿔. 자꾸 여자애가 울고 있어. 나한테 매달려서.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걸까요? 그 아이는 제 처음 여동생입니다.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그리움.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동생아. 8번째 이야기, 난산자치촌의 비디오 테이프. 이건 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꺼내면 다들 한동안 조용해지곤 하죠.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2000년대 초반쯤 안산의 어느 자치촌.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여자 자취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었고 자취생들끼리 안면은 없어도 어딘가 서로 익숙한 분위기의 그런 동네였죠. 어느 날 그 여자 자취생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택배라는 이름만으로 문 앞에 놓여 있었죠. 처음엔 친구가 장난친 줄 알았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안에서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라벨엔 당시 상영이 끝난 유명 영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영화가 끝나면 VHS 테이프로 발매되곤 했거든요. 웬일이지? 누가 보낸 건지 궁금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짜 영화니까 심심한 밤에 친구들 불러서 다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여자 자취생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4명을 불렀습니다.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평범한 여대생들끼리의 작은 영화 감상회가 열렸죠. 비디오를 재생하자 화면이 어둡게 시작되었습니다. 음산한 노이즈가 흐른 뒤 화면에 나타난 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방이 보였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침대 위에 알몸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입은 건 팬티 하나뿐.
그 남자는 느릿느릿 마치 무슨 주문이라도 외우는 듯한 몸짓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처음엔 다들 당황했죠. 하지만 그 춤이 너무도 어설프고 진지해서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 미친 아저씨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웃음이 터졌고 곧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비디오 속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느릿느릿 춤만 계속 추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웃고 있던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을 멈춘 채 숨죽인 방 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비명을 지른 친구는 화면을 가리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거, 내 방이야. 모두가 다시 비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방을 비추고 있었고 그제야 친구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위치, 벽에 걸린 달력, 창문에 붙은 커튼, 책상 위에 놓인 인형, 심지어 바닥에 깔린 러그까지 모두 그녀의 방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친구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달려갔고 나머지도 따라갔습니다. 비디오는 끄지도 못한 채 그대로 돌아버렸죠. 그녀의 방 문을 열자 그 방은 그 비디오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에 주름까지도.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자취생은 자취촌을 떠났다고 합니다. 방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정리했으며 연락도 두절됐다고 하더군요. 비디오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다시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의 기억 속에 그 방, 그 남자의 느릿한 춤과 하얀 얼굴로 비명을 질렀던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모른다고. 왜 그런 테이프가 온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그 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후임의 실화 체험담. 제가 군 복무 중 만난 후임 중에 한 명. 정말 강단 있고 씩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덩치도 아담한 편이었지만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참 단단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특공 무술을 배운 이력이 있었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행동은 또렷했습니다. 게다가 군대에 오기 전 대학 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온 친구였기에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그는 제게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임, 저 시체 닦는 알바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 흔한 알바들, 치킨집, 택배, 식당 서빙이야 많이 들어봤지만 시체 닦는 알바라니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무서울 만큼 진지했습니다.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억을 꺼내는 듯한, 그리고 잠시 말이 멈추는 순간마다 그 속에 담긴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하길, 상태가 좋은 시신은 15만 원, 사고 나서 심하게 훼손된 건 봉합까지 해야 해서 30만 원 정도 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시작하기 전엔 소주 한 병을 들이켜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고 문은 바깥에서 잠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그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들어온 시신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말 예쁘고 청순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는 그 시신 앞에 섰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젊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애틋한 감정, 잘 대해줘야 할 것만 같은 강한 감정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손끝 하나하나 조심히 움직이며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해 시신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날 닦아주었던 바로 그 여인이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영혼이라는 것이 어쩌면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무서움보다는 어딘가 따뜻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가 다음에 했던 일은 생수 배달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있는 작은 건물의 지하 사무실. 그곳이 그의 일터였습니다. 그는 그 지하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유독 바쁜 날이었고 배달을 마치고는 완전히 지쳐서 소파에 털썩 누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그 지하실 안. 숨만 쉬어도 눅눅한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듯한 공간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를 정도로 깊은 피로 속에서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눌린 듯한 감각. 자고 있는데도 몸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그 기분 나쁜 기운에 그는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긴 머리카락, 눈이 사납게 찢어진 여자 하나가 그의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두 팔을 위로 쫙 잡고 만세 자세로 고정시킨 채 그녀는 얼굴을 점점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지며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소리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금속성 진동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을 뜬 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근성이 살아있던 걸까요? 그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팔을 버둥거리며 어떻게든 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귀신은 사라졌고 그는 자신이 그 소파 위에서 마치 누군가 위에 올라탄 듯한 자세로 엎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팔은 위로 들린 채 자신이 귀신 위에 올라타 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서늘한 느낌과 함께 이 상황이 너무 기이하다고 느꼈고 곧장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지하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벤치에서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진정되길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임은 군 제대 후에도 종종 연락이 닿았지만 그날 이야기는 절대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이후로 지하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 세상에서 귀신 위에 올라탄 가장 용감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10번째 이야기, 전화기 너머.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겨울 특유의 맑고 찬 공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한 집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공원에서 운동을 하기로 했던 나는 코트깃을 세우고 눈길을 헤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경수, 민호, 그리고 나 창호. 셋이 모이는 건 오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야, 왜 사람들이 하나도 없냐?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경수였습니다. 왜? 없을 수도 있잖아. 좋잖아.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자. 나는 괜한 기세로 말했고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원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눈 위엔 아무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야 진짜 아무도 없네. 민호가 소리치며 눈밭에 누웠습니다. 민호야,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냐? 경수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뭐가 경수 너 설마 무서운 거야?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고 나도 괜히 따라 웃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역시도 분위기를 애써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눈밭에서 뒹굴며 한참을 놀고 간단한 운동도 마친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야야, 그냥 가긴 아쉽지 않냐? 민호가 가리킨 곳은 공원 뒤편 산길이었습니다. 야, 밤이라 길도 안 보이잖아. 설마 겁먹었냐? 괜히 도발에 넘어가 누리는 한 명씩 산길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호가 올라갔고 경수와 나는 아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민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야, 민호 왜 안 와?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나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의 컬러링이 잠시 울리더니 곧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괴성이 들리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산 위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앞쪽 반대편에서 민호가 멀쩡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너 어디 갔었어? 놀랐지? 내가 속인 거다. 나는 순간 주먹이 올라갈 뻔했지만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이번엔 경수가 차례였습니다. 겁이 많기로 소문난 경수는 망설이다 결국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또 20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간 민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전화기를 닫자마자 산 위에서 또 비명이 들렸고 민호는 그 소리를 따라 산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내 뒤쪽 산길 초입 쪽에서 민호가 다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김민호, 방금 너 위로 올라갔잖아. 나는 혼란에 빠졌고 그 뒤로 경수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속았지? 속았지? 내가 놀랬지? 그렇게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산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운동기구까지 올라가는 길이 뻔히 보였고 크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에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반복되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삼키며 걸어가던 그 순간 멀리 불빛이 보였고 그제야 나는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뭇잎 밟는 소리였습니다. 젠장, 놀랐네. 나는 허탈하게 웃으며 내려왔습니다. 멀리 두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몰래 다가가 그들을 놀래킬 생각에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내내 누군가가 내 등을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수가 내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속았지? 나도 속인 거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로의 장난이 즐거웠고 어느새 진짜 비명도 농담처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창호야, 왜 전화 받고 기에 했냐? 뭔 소리야? 전화 안 왔는데. 전화기에 대고 비명 지르고 의아게 하더니 끊었잖아.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들이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뒤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수신통화 최경수 통화 시간 3분. 그 안에서 나는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아니, 정말 내가 받은 전화였던 걸까? 그날 이후로 공원에 가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기회에 그건 정말 우리 중 누구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던 건지도 모릅니다. 11번째 이야기, 머리 내밀었으면 끝났어. 그날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붙잡고 씨름하던 날이었죠. 시간은 어느덧 밤 1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 찬석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석이가 졸리다며 먼저 잔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라. 난 좀 더 하고 잘게. 간단한 인사를 보내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방 안을 밝혔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시계는 점점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시간쯤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몰려와 씻고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현재 시각을 확인하려고 화면을 켰는데 그때였습니다. 2시 47분. 그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울린 건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창문 쪽에서 뭔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집은 2층입니다. 그런데 그 창문은 밖에서 누가 두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창문 아래쪽에는 디딜 곳도 없고 벽도 완전히 매끈한 콘크리트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저는 겁이 없습니다. 공포 영화도 잘 보고 어두운 학교 복도를 혼자 걸을 상상도 하며 놀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혼자 잠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일부러 무서운 상상을 하면서 잠드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소리만은 달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실제로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설마 바람에 뭔가 부딪힌 건가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창문은 너무나도 조용히 너무나도 정확하게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뭐지 이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3인데 이깟 일로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소리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노크가 아니라 창문을 부수려는 듯한 강한 두드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어. 그럼 도대체 뭐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지? 분명히 말하지만 저 진짜 겁없는 성격입니다. 섬지박이 같은 노래도 일부러 낮게 부르며 자는 정도로 그런 쪽에 무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에 쫄 이유가 뭐 있냐며 분노 섞인 용기를 낸 저는 안쪽 창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았습니다. 창문은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바깥 유리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 너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밤의 풍경, 나무와 가로등 불빛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한순간 저는 다 열어젖히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봐야겠다, 뭐든지. 그래서 바깥 창문도 열려고 손을 올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볼까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행동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얼굴을 내밀면 안 된다.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유도 모른 채 손을 떼고 다시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유리를 밀어 다시 안쪽과 바깥쪽 모두 창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찬석이. 얘 분명 아까 잔다고 했는데. 살짝 놀라며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친구랑 다시 대화할 수 있어서 그 공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너 방금 머리 안 내민 거 잘한 거야 크크. 그때 창밖으로 머리 내밀었으면 네 머리통 바로 날아갔어.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찬석이는 자고 있다 했는데 이 문자는 뭐지? 누가 보낸 거지? 그리고 왜 그 타이밍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지? 그 사건은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그 창문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면 늘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도 방 안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고 있고 손끝이 떨립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창문 한번 봐보세요. 당신 방 창문 말이에요. 12번째 이야기 드럼통 속의 비명. 1988년 11월 25일 일본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 살던 17살 여고생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부모는 언제나처럼 딸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그녀도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평소처럼 귀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굣길에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년들에게 납치당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은밀한 공간, 즉 아지트라 불리는 어느 소년의 2층 집으로 데려갔다. 거기서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소년들은 그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놀이감으로 다루었다. 처음에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폭력을 가했고 신고라도 한다면 야쿠자 조직이 가족을 몰살시킬 거라 협박했다. 그런 뒤 그녀에게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하게 하여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다. 부모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했고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그 뒤로 이어진 일들은 사람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었다. 소년들은 그녀를 수개월에 걸쳐 18시간 이상씩 성적 고문과 집단 폭행을 가했으며 그녀의 몸과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갔다.
식사는커녕 물조차 주지 않은 날이 다반사였고 겨우 우유나 건포도를 주었다 해도 몸은 이미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음식을 토해내면 더럽다는 이유로 발길질이 날아왔고 심지어 라이터 기름을 손과 발, 무릎 등에 부은 뒤 불을 질러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놀이처럼 즐겼다. 불 끄지 마, 가만히 있어. 누군가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발버둥칠 때마다 주먹과 발로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점점 일어설 수 없게 되었고 몸은 점점 타들어갔다. 그들은 강제로 술을 들이마시게 하여 구토하는 모습을 웃으며 지켜보았고 한 번 구토할 때마다 그녀는 다시 폭행당했다. 심지어 항문과 성기에는 불꽃놀이 폭죽을 삽입하여 안에서 폭발시키기도 했으며 페트병과 각종 이물질, 벌레들까지 삽입하였다. 그녀의 몸은 부풀어 오르고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어 갔다. 그녀가 거울을 본 적이 있었다면 아마 자기 얼굴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웃으라고 강요했다. 웃어, 안 웃어 웃으라고. 웃지 않으면 주먹이 날아왔다. 혹한기엔 알몸으로 베란다에 세워 담배를 피우게 했고 미친 짓을 해보라고 명령했다. 때론 그녀가 넘어진 뒤 카세트에 머리를 부딪히고 경련을 일으켰지만 소년들은 그것이 꾀병이라며 철화령을 복부에 던졌다. 아무 반응이 없자 그녀의 몸에 또다시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 그리고 다시 불을 끄고 무려 2시간 이상을 폭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변, 대변, 피까지 먹어야 했고 그 모든 것을 본 소년들은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손과 발에 씌운 채 뒤돌려 차기를 가했다. 이 지옥 같은 일이 무려 40일 넘게 반복되었다. 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오히려 자랑하듯 주변에 이야기했다. 우리 집에 재미있는 거 있어. 그 말을 들은 아이들만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중 10여 명은 직접 그 지옥에 발을 들였고 폭행과 강간에 가담했다. 놀라운 건 소년 씨의 부모는 2층에 소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묵인했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그렇게 진술했다. 1989년 3월 29일 사건 발생 약 4개월 후 한 소년이 다른 강간 및 절도 사건으로 소년 감별소에 보내졌고 담당 형사가 무심코 너 설마 사람 죽인 건 아니지? 라고 말했을 때 소년은 다른 아이들이 이미 자백했다고 오해하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죽였어요. 콘크리트에 묻었어요. 수사관은 그의 자백을 토대로 도쿄 코토구 와카스 공터로 향했다. 현장엔 오직 한 개의 드럼통이 놓여 있었다. 냄새는 지독했다. 크레인을 동원해 경찰서로 옮긴 뒤 그 다음날 콘크리트를 해체했다. 안에는 이불 2장에 쌓인 보스턴백 하나, 그리고 그 안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었고 뼈마디마다 구타 흔적이 있었으며 피하 지방은 일반인의 6% 정도로 영양실조 상태였다. 안면은 함몰되어 있었고 눈, 코, 입은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결국 지문과 치아를 통해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 거주하며 야시오 고등학교에 다니던 3학년 여학생. 그녀 이미 확인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딸을 찾기 위해 매일 거리를 돌아다녔다. 가해자 중 주범 A는 재판에서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운이 없어서 잡힌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3명은 5에서 9년 사이의 형량을 받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형이 너무 가볍다. 소년법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잔혹한 범죄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신의 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듣고 나서부터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가해자들이 감형받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외쳤다. 이건 사람을 죽인 자에게 내릴 판결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날의 콘크리트 속에는 끝내 세상에 외치지 못한 그녀의 목소리가 묻혀 있다.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도와달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